늦가을 서울의 어느 오후, 붉게 물든 단풍이 모퉁이를 돌자 시어머니의 전화가 걸려왔다. 사모 할아버지 제사 지내러 고향으로 돌아가자 냉정한 할머니의 목소리는 가족의식을 치르기 위한 것인 줄 알았지만 나를 비밀의 소용돌이 속으로 끌어들였다. 사모 씨가 실종된 지 3년이 지난 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시작에 불과했다. 이상한 낌새, 숨겨진 단서, 가짜라는 불명확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이야기에 더 깊이 들어갈수록 나는 이 가족이 수년 동안 숨기려고 했던 어두운 비밀들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과거의 어둠으로부터 안전한 장소가 있을까? 가족마다 비밀이 있고 저 미라는 남편의 가족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늦가을 어느 날 오후 시어머니로부터 갑작스런 전화가 걸려와 시댁이 사는 경주로 돌아왔다. 처음에는 3년 전 실종된 시아버지 사모를 추모하는 의무를 다하기 위한 여행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죄다 틀렸어. 그 비화는 과거를 돌아보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수년 동안 숨겨져 온 미스터리로 들어가는 여정이다. 시어머니의 얼버무리는 시선, 마을 소문, 우연히 발견한 것들까지 모든 작은 단서는 상상도 못했던 이야기를 짜내는 것과 같다. 이 가족에 대한 진실은 단순한 아픈 기억이 아니다. 그것은 어둠, 두려움, 그리고 내가 결코 알지 말았어야 했던 것들로 가득 차 있다. 저는 서울에 사는 프리랜서 작가 미라입니다. 늦가을 오후, 길가의 밤바구니에서 단풍이 붉게 물들었고 신선한 공기와 향기가 뒤섞였을 때 시어머니로부터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할머니는 마침 천문 앞에 노란 국화 화분이 있는 아담한 집 근처 단골 카페에 앉아 계셨다. 시어머니가 전화를 자주 안 하셔서 조금 당황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전화를 톰이 울렸고 짧고 감정적이지 않았습니다. 미라야, 사모 씨의 다가오는 기일을 축하한다. 너와 지호는 고향에 갈 준비를 해라. 지체할 필요 없어. 그녀의 말은 초대라기보다는 명령으로 들렸다. 그녀는 제가 만난 적이 없는 시아버지인 사모 씨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3년 전 추운 겨울날 인천 앞바다에서 낚시를 하던 중 실종됐다. 가족이 장례식을 치르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도 시어머니 마음속에는 의심과 희망의 작은 구석이 있을 것 같다. 나는 시어머니가 나에게 할아버지에 대해 말한 유일한 때를 똑똑히 기억한다. 온 가족이 열매 맺힌 감나무 아래 낡은 집마당에 앉아있던 이른 봄날이었다. 그녀는 사모 씨가 말수가 적고 육지보다는 바다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이상한 버릇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며칠씩 사라지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스스로 돌아올 것이다. 아마도 그 마지막 사라졌을 때 그는 더 이상 돌아갈 기회가 없었다. 오늘 전화로 들은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감동이나 그리움이 전혀 없었다. 단지 경직성과 책임감만이 있을 뿐이다. 그녀는 항상 그래왔고 강한 여성이며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나는 그녀가 정말로 마음이 아픈지 아니면 단지 죽은 남편에 대한 아내의 의무를 다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작은 나무 탁자 옆에 웅크리고 앉아 앞에서 연기 나는 커피잔을 바라보았다. 창밖의 바람이 몇 개의 마른 잎사귀들을 공기 중에서 빙빙 돌게 했다. 남편인 지호가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는 자주 아버지에 대해 많이 언급하지 않았고 나는 감히 깊이 질문한 적이 없다. 이번 귀성길은 단순한 제사에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묻혀온 옛 이야기들을 펼쳐볼 수 있을 것이다. 시댁 식구들과 그다지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지만 사모 씨의 모습은 생각날 때마다 아늑하게 느껴졌다. 그는 말수가 적고 마른 체격, 평생 바다와 붙어있는 어부의 햇볕에 그을린 남자였다. 비록 말로 감정을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항상 나에게 작지만 의미 있는 행동을 했다. 나는 신부가 되기 위해 처음 왔을 때 모든 사람들의 시선에서 그가 나에게 샴페인 한 잔을 주었을 때 긴 여행 후에 피곤했을 것이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한다. 제가 그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11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지호와 저는 결혼식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였습니다. 그때 시골 하늘은 하루의 끝자락에 옅은 햇빛으로 부드러웠고
그는 나를 정원 뒤로 끌고 가서 새로 산 병아리 한 쌈을 가르쳐 주었다. 그는 쉰 목소리로 온화하게 웃으며 말했다. 내가 첫 아이를 낳으면 내가 그들을 키워서 맛있는 식사를 만들어 줄게. 그 말은 매우 단순하게 들리지만 내가 환영받고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그러나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평소처럼 집을 떠나 낚시를 갔다가 사라졌다. 소식도 큰 적도 없이. 그가 자주 사용하는 작은 배는 댄령도 인근 해역에서 표류한 채 발견됐다. 사람들은 그가 아마도 뜻밖의 폭풍우를 만났다고 말하지만 아무도 정말로 확신하지 못한다. 그가 실종된 후 처음 며칠 동안 남편의 가족은 이상한 상태에 빠졌다. 시어머니는 누구 앞에서도 울지 않고 조용히 몇 시간 동안 그의 방에 앉아 남편의 물건들을 바라보았다. 남편인 지호는 그 어느 때보다 조용해졌고 저와 대화도 덜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나는 그가 베란다에 앉아 먼 산등성이를 바라보며 아버지의 낡은 라이터를 손에 들고 기억 속에 무언가를 찾으려는 것처럼 계속 껐던 것을 기억한다. 하지만 제가 가장 집착하는 것은 편지의 출연입니다. 사모 씨가 실종된 지 3주 후 한 마을 주민이 유리병에 담긴 편지를 찾아 해안으로 표류했다. 편지에는 몇 줄의 짧은 글자가 있다. 저를 찾지 마세요. 저는 멀리 가야 해요. 잘 지내요. 편지에 적힌 글은 사모 씨의 것으로 확인됐지만 그가 왜 썼는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다.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그가 무슨 심각한 일을 당했다고 말하고 떠나기로 선택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가 가족과 공유할 수 없는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나에게 있어서 그 편지는 부적운의 조각과도 같았고 보면 볼수록 해답을 찾을 수 없었다. 그날 이후 3년이 흘렀지만 그의 온화한 눈빛과 미소를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설렌다. 나는 그가 작고 소박한 몸짓으로 잊을 수 없는 기억을 내 안에 남겼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궁금했다. 그리고 이번 고향 여행에서 미완성된 이 이야기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단서를 찾을 수 있을까? 저는 남편, 지호, 어린 딸과 함께 이른 아침에 서울을 떠났습니다. 도시가 아직 안개에 쌓여 있을 때였죠. 목적지는 남편의 가족이 사는 경주입니다. 우리는 작은 차에 짐을 싣었고 짐은 많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다. 2살밖에 안 된 제 딸 수희는 뒷좌석에서 잠에 취해 있었고 아이의 규칙적인 호흡은 제 걱정을 어느 정도 덜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4시간 이상 운전한 고향으로 가는 길은 활활 타오르는 단풍나무로 뒤덮인 언덕을 고비치며 갓 수확한 겨 같은 뿌리만 남았다. 이 이미지들은 친숙하지만 형용할 수 없는 낯선 느낌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지호는 내내 말이 없었고 운전대에만 집중했다. 당신도 이 여행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늘 그렇듯이 그는 많은 감정을 공유하지 않는다. 경주에 가까워지자 이국적인 분위기를 느끼기 시작했다. 이 작은 시골 마을은 원래 조용했지만 오늘은 우리가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뭐라고 속삭이는 것 같다. 가족을 향해 빠르게 지나가는 눈초리를 보고 바로 돌아섰다. 마을 초입에는 시아버지의 예친구인 촌장 아저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나무문 옆에 서 있었다. 그가 다가와 지호에게 인사를 하고 목소리를 낮추어 물었다. 편지 얘기 들었어요? 지호는 미간을 찌푸리고 대답하기 전에 삼촌이 계속 말했다. 이틀 전 또 한 통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빠 글씨야. 마을 사람들은 개울에 떠있는 유리병에서 발견했다. 이상하게 이번에는 수희를 언급했어. 딸의 이름을 들었을 때 나는 어안이 벙벙했다. 소희. 할아버지를 만난 적도 없는 2살배기 아이가 왜 편지에 언급됐을까요? 나는 지호에게로 돌렸지만 그는 나보다 나아 보이지 않았고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핸들을 꽉 조였다. 우리는 더 묻기 위해 멈추지 않고 곧바로 집으로 운전했다. 시어머니는 현관에 서서 평온한 표정을 지었지만 눈은 피로감을 드러냈다. 거실 책상 위에는 편지 한 통이 반듯하게 놓여 있었고 종이는 습기로 누렇게 변해 있었다. 나는 걸어가서 익숙한 글을 보았다. 소희. 집 뒤에 있는 대나무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해라.
위험해. 설명할 수는 없지만 믿어주세요. 지호가 조용히 편지를 읽고 또 읽으면서 내 목이 메었다. 집 뒤에 있는 대나무는 사모 씨가 매일 오후 항해를 다녀온 뒤 앉아 있는 곳이다. 아무도 크게 주목하지 않는 정원의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왜 그 얘기를 꺼내셨고 왜 우리한테 피하라고 경고하셨을까요? 그날 저녁 나는 시어머니로부터 사모 씨가 실종된 후부터 가끔 대나무 숲 쪽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 쉬타는 바람 소리와 비슷하지만 속삭이는 소리도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일부 마을 사람들은 달밤에 대나무 몸통 사이에서 그의 모습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그쪽으로 조용히 나가셨지만 추운 고요함 외에는 다른 것을 찾지 못했다. 나는 이 돌아오는 길에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신합니다. 편지는 단지 아버지의 메시지가 아니라 깊고 신비로운 것을 담고 있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은 우리의 삶을 영원히 바꿀지도 모릅니다. 시어머니의 집은 작은 비탈길에 놓여 있어 론과 그 너머로 노을의 어슴푸레한 산줄기가 내려다 보인다. 집 주위에는 늦가을 바람에 열매로 붉게 익은 감나무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 풍경은 평화롭고 시적이었지만 집안 전체가 보이지 않는 무게로 짓눌려 있는 것처럼 분위기는 정반대였고 무겁고 암울했다. 시어머니 는자 할머니는 그 어느 때보다 피곤해 보였다. 그녀의 얼굴은 수척하고 눈은 수면 부족으로 다크서클을 가지고 있다. 든든했던 그녀의 손이 이제 밥그릇을 들 때마다 떨리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말을 많이 하지 않고 평소처럼 밥을 차려온 가족을 불러 먹었다. 저녁 식사는 답답한 침묵 속에서 진행되었다. 나와 지호, 시어머니와 어린 딸은 낡은 나무 탁자 옆에 옹기종기 모여 앉았다. 수희는 평소보다 훨씬 얌전하고 이상한 분위기를 느낀 듯 어머니께서 주신 야채 몇 조각만 조용히 집어들었다. 남편인 지호는 오랫동안 나와 그가 알고 싶어 했던 질문으로 침묵을 깼다. 엄마, 아빠가 실종되기 전에 무슨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은자 할머니가 지호를 올려다보며 살짝 놀란 눈빛을 보냈지만 이내 피했다. 그녀는 고개만 저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버지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해변에 가셨다. 지나간 일이니까 다시는 그러지 마세요. 나는 그녀의 목소리가 약간 떨리고 그 회피하는 눈빛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지호는 말을 더 하려고 했지만 할머니는 이야기를 끝내려는 듯 일어나 그릇을 챙겼다. 나는 남편을 볼 줄만 알았고 둘 다 같은 큰 질문과 같은 눈빛이 아직 풀리지 않았다. 저녁 식사 후 지호가 마당에 나가 담배를 피웠을 때 나는 시어머니를 돕기 위해 부엌을 청소하기로 결정했다. 은자 할머니는 여전히 평온한 표정을 지었지만 나는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불안감이 느껴졌다. 내가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그녀는 갑자기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처럼 조용히 말했다. 그날 우리가 그를 보내지 않았다면 모든 것이 달랐을 것입니다. 나는 손을 멈추고 할머니를 돌아보았지만 그녀는 즉시 얼굴을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척했다. 할머니에게 설명을 강요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 말이 밤새도록 머릿속에 맴돌고 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집 뒤 대나무 사이로 바람소리가 들려서 더욱 불안해졌다. 지호도 눈도 안 자고 창가에 앉아 아득한 눈빛으로 어두운 정원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버지가 사라지기 전 날들에 대해 특별히 기억나는 게 없냐고 물었더니 고개만 저었다. 그런데 갑자기 생각난 듯이 지호가 말했다. 아, 그 전에 아빠가 현수라는 사람에 대해 언급한 것 같다. 근데 누군지 모르겠어. 옛 지인일 수도 있어요. 현수라는 이름이 뜬 소리로 머릿속에 맴돈다. 현수가 누구죠? 이 사람이 사모 씨의 실종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다음날 아침, 나는 시어머니에게 그 이름에 대해 물어보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언급할 때 그녀의 얼굴색은 창백해졌다. 그녀는 나를 쳐다보았고 마치 내가 더 깊이 배우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처럼 차가운 눈빛이었다. 이 집에서는 그 이름을 언급하지 마세요.
라고 그녀는 평소보다 훨씬 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경고는 나로 하여금 전율을 느끼게 했다. 하지만 막힐수록 모든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중 일부는 그 이름이 이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미스터리의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소희를 아침 식사로 달래고 나서 점심 식량을 좀 사러 마을 시장에 가기로 결심했어요. 지호는 집에 남아 아이를 돌보고 있고 나는 밖에 나가 공기를 마시며 포위된 불안감을 잠시 잊고 싶다. 경주 마을 시장은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고 단지 몇 개의 작은 길을 걸으면 된다. 그곳은 전통적인 시장이고 나무로 지어진 단순한 부스와 낡은 캔버스로 덮인 지붕을 가지고 있다. 건어물, 신선한 야채, 김치의 향기가 사방에 감돌고 떠들썩하면서도 익숙한 분위기가 연출된다. 나는 야채 가게에 들렀다. 선택하던 중 옆반에 서 있던 한 노부인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고 목소리는 작았지만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사모 씨 댁의 신부님이시죠? 나는 약간 놀라서 돌아섰다. 70이 넘은 것처럼 보이는 노파는 얼굴이 쭈글쭈글해 보였지만 눈빛은 묘하게 날카로웠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공손하게 미소를 지었다. 네, 저는 그의 아들인 아내 지호입니다. 노부인은 무엇인가를 고려하는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가 갑자기 내가 들을 수 있을 만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그를 본 적이 있다. 3년 전 비 오는 밤, 그가 사라지기 바로 전에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혼자 가지 않으신다. 그와 함께 가는 것은 젊은 여자이다. 나는 조용히 죽었고 손이 피가 더 이상 순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야채 봉지를 꽉 움켜쥐었다. 여자? 누구야? 확실해요. 나는 더 묻기 위해 침착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내가 대답을 듣기도 전에 노파는 몸을 돌려 곤중 속으로 재빨리 걸어 들어갔다. 나는 혼란스럽게 뒤를 따라다녔고 더 명확하게 묻고 싶었지만 그녀의 모습은 분주한 오가는 사람들 사이로 빠르게 사라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노파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고 마치 신비로움에 가득 찬 그림에 나타난 뜻밖의 새로운 조각 같았다. 누가 그 젊은 여자입니까? 그 여자와 사모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왜 그 노부인은 그가 사라지기 직전에 비오는 밤에 둘이 함께 걷는 것을 보았다고 확신했을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지호는 즉시 다음을 보았다. 무슨 일 있었어요? 그는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 있도록 수희를 바닥에 내려놓으며 물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노부인이 말한 것을 그에게 이야기했다. 지호는 처음에는 조용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마 헛소문일 거야. 그날 밤에 낚시하러 갔는데 여자를 만날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지호의 눈빛에 불안감이 느껴져 마치 자기 생각과 싸우는 것 같기도 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이 세부 사항을 들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무런 설명 없이 일어서서 방으로 걸어갔다. 그날 오후 내내 나는 어떤 일에도 집중할 수 없었다. 비오는 밤의 모습이 끊임없이 머릿속에 떠올랐고 짙은 밤에 사모 씨와 낯선 여자의 모습이 섞여 있었다. 혹시 그의 실종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이 가족이 수년 동안 숨겨온 비밀과도 관련이 있을까? 그날 오후 소희가 정원에 놀러 가자고 하자 마지못해 따라갔다. 가을의 추위가 바람마다 스며들지만 그녀는 감나무 아래에 흩날리는 단풍잎을 매우 즐기는 것 같다. 소희가 잎사귀를 줍는 동안 나는 조용히 작은 삽을 들고 대나무 능선 쪽 땅을 타서 시어머니가 준비해 둔 국화 몇 그루를 다시 심으려고 했다. 삼날이 땅에 닿았을 때 나는 아래에 딱딱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 처음에는 그냥 큰 돌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깊게 판이 작은 나무 상자가 서서히 드러나고 나무 가장자리가 썩을 정도로 낡았다. 가슴이 두근거려요. 본능적으로 이 상자에는 뭔가 중요한 것이 들어있다고 일러바쳤다. 나는 서둘러 상자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세월 때문에 표지가 퇴색하고 누렇게 변색된 수첩이 있다.
그것을 집어들자 잠부에서 느껴지는 선한 느낌이 손바닥을 오싹하게 했다. 안쪽의 페이지들은 축축한 냄새를 풍기지만 글씨는 여전히 선명하다. 제가 바로 알아낸 것은 사모 씨의 낙서였습니다. 나는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넘기고 짧은 글을 훑어보았고 각 줄마다 가슴이 조여왔다.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나는 대나무 숲 너머로 그들의 모습을 보았다. 말도 안 하고 날 쳐다보고 있어. 저는 아무도 믿을 수 없어. 가장 친한 사람들까지. 뭔가 잘못됐어. 너무 늦기 전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 마지막 글은 나를 더욱 두렵게 했다. 만약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가족을 보호하세요. 대나무 근처엔 못 가게 해. 수첩을 내려놓자 손이 떨려서 하마터면 떨어뜨릴 뻔했다. 내 마음은 혼란스러운 감정, 두려움, 혼란, 그리고 의심으로 꽉 막히는 것 같았다. 사모 씨는 왜 이렇게 무서울까? 할아버지가 암시하는 사람이 누구죠? 그리고 왜 당신은 가까운 사람들조차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까? 커다란 나뭇잎을 가지고 놀기에 열중하고 있는 소희를 바라보았다. 하루의 마지막 햇빛이 아이의 순진한 얼굴에 비쳤지만 수첩에 적힌 글은 나를 안심시킬 수 없었다. 정원에 숨겨진 구석에 불과했던 뒤쪽의 대나무는 이제 위협적인 그림자로 나타납니다. 나는 상자와 수첩을 집으로 가져와서 지호에게 모든 이야기를 해주기로 결정했다. 내가 노트에 글을 읽는 것을 들었을 때 그는 오랫동안 침묵했고 눈빛은 모순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후 그는 한마디만 했지만 그것은 나를 더 차갑게 만들었다. 엄마는 이 노트에 대해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던 것 같아. 부엌 구석의 작은 의자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우리를 쳐다보지도 않는 시어머니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녀는 대나무 줄기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는 창문만 바라보고 있었다. 어둠이 깔리고 그와 함께 비밀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어둡고 이해하기 힘든 것처럼 보인다. 그날 저녁 소희를 재운 후 사모 씨의 예전 작업실을 청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작은 방은 집의 끝 모퉁이에 있고 창문은 대나무 줄기를 향해 있다. 그것은 오랫동안 잠겨 있었고 시어머니는 거의 아무도 들여보내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 제가 발견한 사실로 인해 저는 더 많은 것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느낍니다. 안은 먼지와 거미줄로 뒤덮여 있었다. 오래된 전구의 옅은 노란색 불빛이 공간을 더욱 차갑게 만든다. 나는 이 가족이 숨기고 있는 미스터리를 설명할 무언가를 찾기 위해 각 서랍을 뒤졌다. 헌책더미 아래에 눌린 마지막 서랍에서 나는 작고 유행에 뒤떨어진 스타일의 휴대폰을 발견했다. 배터리가 고장나서 그런지 안 켜져. 그 당시 나는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고 단지 그것을 검사하러 가져갈 의도로 옷 주머니에 넣었다. 다음 날 아침 소희를 데리고 외출할 때 마을 주만에 있는 작은 수리점에 들렀다. 이것은 오래된 부품으로 가득 찬 선반이 있는 단순한 상점이다. 기계 수리공인 중년 남자는 제가 휴대폰을 건네줄 때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이거 너무 오래됐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데이터를 복구하기 원한다면 시도해 볼 수 있어. 라고 그가 말하고 나서 일을 시작했죠. 약 30분 후에 그는 놀라운 목소리로 나를 다시 불렀다. 이거 직접 보셔야 돼요. 제가 핸드폰을 들고 있는데 화면이 나왔어. 사진 폴더에는 사진이 딱 한 장만 있다. 그것을 열자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젊은 여성과 어두운 단에 서 있는 사모 씨의 사진이다. 그 여자는 조명이 약해서 얼굴을 알 수 없었지만 그녀의 손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주변은 뒤에 커튼이 찢어지고 바닥에는 피가 말라 보이는 희미한 붉은 얼룩이 묻어있는 혼잡한 장면이다. 사진에서 눈을 뗄 수 없었지만 공포감이 시시각각 고조됐다. 사진 속의 밤은 이 집의 어느 곳과도 같지 않다. 낡고 춥고 뭔가 잘못됐어. 그 여자는 누구죠? 사모 씨는 왜 그런 상황에서 그녀와 함께 서 있었을까? 곧바로 집으로 휴대전화를 가져와 사진을 시어머니에게 보여줬다.
그녀가 그것을 보았을 때 그녀의 얼굴색이 확연히 변했다. 그녀의 손은 핸드폰을 들고 떨리고 눈은 화면에 단단히 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몇 초 만에 그녀는 내 손에서 휴대폰을 떼어서 사진을 삭제하고 공포에 질려 소리쳤다. 다시는 이 이야기를 꺼내지 마세요. 이해가 안 돼. 더 이상 파헤치지 마.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녀는 내가 가져온 인쇄된 사진을 여러 조각으로 찢어서 재빨리 벽난로에 넣었다. 나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모든 몸짓에서 두려움을 느꼈다. 그러나 그것은 그녀를 더 의심하게 만들었다. 은자 할머니는 무언가를 숨겼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무서워서 감히 마주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지호가 무엇을 발견했느냐고 물었을 때 나는 모든 이야기를 했다. 그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겨 앉아 있다가 갑자기 말했다. 사진 속 같은 곳이 옛 항구 근처에 있습니다. 어렸을 때 아빠랑 간 적 있어. 하지만 그것은 몇 년 동안 버려져 왔습니다. 지호의 말이 새 퍼즐처럼 떨어진다. 마지막 답을 찾으려면 모든 비밀이 밝혀지기를 기다리는 그곳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며칠 동안 집안의 분위기가 여전히 무거웠다가 마침내 온 가족이 거실에 모인 어느 날 저녁, 은자 할머니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잦았고 쉰 목소리였지만 마치 말하기 전에 많은 것을 고려했던 것처럼 한마디 한마디가 또렷했다. 모두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 라고 그녀는 나와 지호의 눈을 피해 바닥을 내려다보며 시작했다. 그는 사모시 큰 곤경에 처한 적이 있다. 어떤 여자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비디예요. 그는 사업에 적자가 났을 때 많은 돈을 잃었고 다시 되돌릴 방법을 모르는 것 같았다. 나는 그가 떠난다고 생각한다. 빚진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 방은 조용하게 가라앉았다. 지호는 놀람과 불쾌감이 섞인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저도 방금 들은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며느리 생활을 하는 동안 은자 할머니나 가족 중 누구도 이런 얘기를 꺼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분이 실종되기 전부터 알고 계셨어요. 지호가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얼굴에 피로가 드러났다. 알아요. 하지만 내가 아빠를 미워할까봐 감히 말할 수 없어. 그는 가족을 돌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사업에 실패하는 것은 그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는 나에게 모든 빚을 갚을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사라지셨어요. 그녀가 말할 때 나는 그녀를 자세히 관찰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진실해 보였지만 눈빛은 두려움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휴대전화에 있는 사진을 본 이후 그녀는 내가 언급할 때마다 항상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엄마, 그 사진. 그냥 빚이 아닙니다. 사진 속의 방, 저 낯선 여자, 그리고 핏자국들. 엄마 진짜 몰라. 은자 할머니가 들어 올리자 눈이 갑자기 굳어지더니 불안한 마음을 감추려는 듯 손이 꽉 뀌었다. 나는 말했다. 그만 언급해 주세요. 내가 본 건 이 가족과 관련이 없어. 할머니의 말씀은 지호와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막막하게 했다. 은자 할머니는 항상 터프한 여성이었지만 이번에는 자신과 싸우는 것 같다. 방으로 돌아온 지호는 한숨을 쉬며 조용히 침대에 앉았다. 그는 얼굴을 쓰다듬고 스스로에게 묻는 것처럼 말했다. 아버지가 정말 빚에 얽혀 있다면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가족을 아무 말도 남기지 않고 무자비하게 버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지 않는다. 저는 당신에게 동감이에요. 겁에 질린 글씨가 적힌 수첩, 끔찍한 사진이 있는 전화기는 모두 사모 씨의 실종은 단순한 채무 회피가 아님을 보여준다. 아직도 마음이 편치 않아요. 누구보다 시어머니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고 느꼈어요. 비밀이 밝혀지면 이 가족 전체를 혼란스럽게 할 것이다. 그리고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그녀의 눈빛입니다. 그녀의 사진을 보는 눈빛은 두려울 뿐만 아니라 고통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그녀가 남편에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시어머니가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저 스스로 알아봐야겠다고 결심했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에 발을 들여놓는 것은 자신의 탈출구가 없는 악몽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일주일 후, 집에서의 생활이 일상적인 리듬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 같았을 때, 이른 아침에 전화 한 통이 모든 것을 뒤엎었다. 지역 경찰이 전화를 걸었고, 전화 끝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심각했다. 우리는 방금 마을 남쪽 숲에서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최초 인식 특성에 따라 상호 씨의 가능성이 크다. 가족이 와서 알아봐 주세요. 나는 다리에 힘이 빠져서 벽에 기대어 서 있어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지호는 멍한 눈빛으로 앞에 허공을 바라보며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시어머니 은자 할머니는 말 한마디 없이 소매자락을 지듯이 조였을 뿐 몸이 떨리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우리는 즉시 마을의 파출소로 갔다. 그곳의 분위기는 긴장되었다. 경찰관은 시신과 함께 발견된 개인 소지품 가방과 나무 탁자가 놓여있는 작은 방으로 우리를 안내했다. 반지, 오래된 라이터, 그리고 신원 확인 사항, 사모 씨의 전형적인 금리, 저희가 알려드리게 되어 유감입니다. 이것은 사모 씨의 시신입니다. 우리는 금리 특징과 예비 비교 결과를 통해 식별한다. 방 전체가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지호는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얹고 위로하려 했으나 그녀는 감정의 파도를 누르는 듯 눈을 붉히며 조용히 고개만 숙였다. 저는 제 눈물을 멈출 수가 없어요. 3년간의 기다림과 희망 끝에 최종 대답은 진정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 그러나 우리 모두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그가 발견된 방식이었다. 그의 시신은 집에서 약 3km 떨어진 숲 깊숙한 곳에 낡은 검은 비닐봉지에 대충 묻혔다. 시신 상태는 많이 분해되었지만 초기 징후를 통해 경찰은 이것이 자연사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시체의 상태와 수집된 증거들로 미루어 볼 때 이것은 살인의 가능성이 있다. 고 경찰관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추가 조사를 실시할 것이다.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이렇게 착하고 소박한 남자 사모 씨에게 누가 이런 짓을 할 수 있겠어요? 지호는 말없이 앉아 손을 의자처럼 조이고 시어머니는 숨을 몰아쉬며 제가 설명할 수 없는 감정으로 눈을 반짝이고 있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약간 놀라기도 합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실내 공기가 낙처럼 무거워 1시간씩 순식간에 불편해질 정도다. 나는 시어머니께 물어보기로 결정했다. 엄마, 누가 이런 짓을 할 수 있는지 알아요? 아빠한테 반항하는 사람. 은자 할머니는 나를 쳐다보았고 눈에서 경고음이 번쩍이는 것 같더니 돌아서서 강경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말했다. 이 얘긴 그만 꺼내요. 경찰이 걱정할 것이다. 나는 이 집에 아무도 말려드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말이 나를 더욱 의심하게 했다. 뭘 숨기고 계세요? 불과 일주일 전에 그녀는 그가 빚 때문에 떠났다고 말했다. 이제 명백한 살인사건에 대해 다시 침묵을 지켰다. 온 집안은 물론 사모 씨의 과거도 갈수록 짙어지는 미스터리 장막으로 보인다. 지호는 처음으로 성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엄마, 아는 게 있으면 지금 말해야 할 때예요. 아버지는 이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다. 엄마는 계속 침묵을 지킬 수 없어. 하지만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녀는 일어나서 그녀의 방으로 곧장 걸어갔고 나와 지호는 대답하지 못한 수많은 질문들을 남기고 앉았다. 수사 과정에서 모든 단서가 막다른 골목에 이르는 것처럼 보였을 때 경찰은 갑자기 가족 전체를 당황하게 하는 세부 사항을 발견했다. 시어머니 은자 씨는 실종된 지 며칠 만에 공동은행 계좌에서 거액을 인출했다. 그 돈은 가족이 가진 저축의 거의 전부이다. 경찰이 질문을 던졌을 때 은자 할머니는 부인하지 않았다. 그녀는 남편의 빚을 갚기 위해 돈을 인출했다고 말했는데 그것이 그가 받는 압력을 완화시킬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빚을 갚으면 그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라고 그녀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 이유는 경찰을 설득하기에 충분하지 않았고 저를 확실히 설득시키지도 못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지호는 화가 나서 그녀에게 물었다. 엄마가 빚을 갚았다면 왜 아빠는 돌아오지 않았을까? 이것도 엄마 얘기 안 한 거 있어요. 그러나 은자 할머니는 잠자코 있을 뿐 얼굴에 아무런 감정도 나타내지 않았고 마치 모든 의혹에 직면할 준비가 된 듯했다. 가족들의 낡은 보관실을 청소하던 지호가 손수건에 잘 쌓인 낡은 서류 뭉치를 우연히 발견하면서 상황은 더욱 이상해졌다. 어머니의 신분증이었지만 그를 놀라게 한 것은 서류상의 이름이 은자가 아니라 최민희였다는 것이다. 우리는 서류를 경찰서에 가져가서 검사한다. 충격적인 검증 결과 최민희는 15년 전 인천 앞바다의 작은 어촌에서 실종 신고된 여성의 이름이다.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사건은 해결 불가능한 상태로 분류되었다. 온 집안이 혼란 상태에 빠졌다. 지호는 어머니에게 그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과거가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은자 할머니처럼 평범하게 생긴 여자가 어떻게 그렇게 오랜 세월 신분을 감출 수 있었는지도 이해할 수 없다. 최민혜. 엄마예요? 지호가 목소리를 떨며 엄마에게 물었다. 처음으로 시어머니는 더 이상 평정을 유지하지 못했다. 할머니는 우리를 쳐다보았고 눈은 고통과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모든 비밀이 마침내 폭로될 때가 왔다는 것을 아는 듯 한숨을 쉬며 의자에 앉았다. 네. 나는 은자가 아니야 라고 그녀가 말했죠. 그녀의 목소리는 작지만 확실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도망치지 않았고 잘못된 일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과거를 잊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영원히 숨을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녀의 과장된 말은 모든 것을 더욱 혼란스럽게 할 뿐이다. 나는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고 감히 더 이상 묻지 않는다. 하지만 사모 씨의 실종과 은자 할머니, 최민혜 씨의 실제 신분은 우리 중 누구도 이해하지 못한 어떤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날부터 집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지호는 그의 어머니가 했던 모든 말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저는 알아갈수록 관문이 열리는 미궁에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졌고 이전 이야기보다 더 신비롭고 무서운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사모 씨의 장례식 이후 집안의 모든 것이 변한 것 같다. 더 이상 무거운 침묵이나 회피하는 눈빛이 아니라 소름 끼칠 정도로 차가운 분위기다. 나와 지호는 딸을 데리고 경주를 떠나 서울로 돌아가기로 했다. 우리 둘 다 여기에 머무는 것이 모든 것을 더 어렵고 모호하게 만들 뿐이라는 데 동의한다. 그날 아침, 날이 어렴풋이 밝았을 때 우리는 차에 짐을 실었다. 지호는 물건을 일일이 확인하는데 나는 소희를 달래느라 바빴고 아이는 부모님의 스트레스를 느낀 것 같아 평소처럼 울지도 않았다. 시어머니인 은자 할머니는 우리를 배웅해 줄 말도 없이 지평관에 묵묵히 서 계셨다. 그녀는 지호가 고개를 숙여 인사할 때 조용히 쳐다보고는 돌아서지 않고 곧장 차에 올라탔다. 휠체어가 마을 문을 지나갈 때 나도 모르게 백미러를 통해 들여다보았다. 그 모습은 나를 오싹하게 했다. 시어머니는 꼼짝도 하지 않고 서 계시지만 저를 차갑게 만드는 것은 그녀의 미소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이상한 미소입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예전처럼 무섭지 않고 오히려 평온하면서도 무서운, 혐오할 수 없는 무언가를 빛냈다. 마치 그녀가 나에게 별표 당신은 떠날 수 있지만 이 비밀은 결코 당신을 놓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별표. 서울로 돌아오는 내내 나는 그 이미지를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었다. 경주에서 짧은 시간 동안 일어난 사건들은 내가 빠져나갈 수 있을지 모르는 악몽과도 같았다. 지호는 태연한 척하려고 하지만 대답 없는 질문에도 시달리고 있다는 걸 알아요. 서울에서의 첫날 밤, 나는 밤을 지새웠고 답답함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창문을 내다볼 때마다 멀리서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가끔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고 생각하지만 문을 열면 모든 것이 침묵에 잠긴다.
나는 감히 지호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없지만 돌아온 지 일주일 후 그는 갑자기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느낌이 우리가 정말 탈출하지 못한 것처럼. 그의 질문이 나를 얼어붙게 했다. 나는 그 느낌을 잘 알고 있지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다. 은자 할머니, 아니 최민희에 대한 비밀은 아직 너무도 어두웠다. 사모 씨의 실종, 그녀가 빼낸 거금, 그녀의 진짜 신분, 심지어 그 마지막 미소까지 모든 것이 탈출구가 없는 혼란 같았다. 가족을 기다리고 있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확신합니다. 경주에서 떠나더라도 그곳에서 일어난 일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비밀은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계속 사로잡을지도 모릅니다. 떨쳐버릴 수 없는 그림자처럼요.